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이 강추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예, 힘내시고. 자, 지난주 봤던 거 확인하고 진도 나가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부의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1번은 틀렸죠. 1번은 이제 일부 전세권의 효력인데 중요한 내용이었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1번 틀렸고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은 틀렸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유치권 할 때 그 유치권 안 되는 채권들은 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뭐 기억나세요? 여기 나왔으니까 일단 권리금하고 보증금, 그리고 매매대금.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요거 대표적이고, 또 말하자면 이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비용, 공사대금,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인정이 되죠. 3번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3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없어야 돼. 나대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괄 경매가 되려면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고 했냐면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돈 빌린 애 건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얘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우선 변제는 토지로부터만 되고 건물로부터는 안 된다라고 했죠.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4번.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번도 뭐 자주 나왔던 얘기죠. 틀렸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가 인정이 돼야 한대. 돼요. 이제 조심하시라 했어요.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 뭐만 안 되는 거예요. 반환. 그러니까 방해 제거랑 예방은 되는 거고요. 반환 청구만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저당권하고 또 뭐 있었어요?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들어도 막 헷갈리죠. 예,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당권, 지역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번은 이제 옳은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새 청약으로 인정되는 걸 두 가지 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연착된 승낙.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6번.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에 청약을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자, 6번 틀렸죠. 6번은 이제 소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방식으로 성립되는 게 일반적인데, 기타 방법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본 게 지금 보시는 교차 청약. 두 번째가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성립이 있었는데, 근데 조심하실 점은 교차된 청약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나중 청약이 도달되어야죠.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동일 내용이고 얘가 한 건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니까 나중 청약이 도달, 양 청약이 모두 도달돼야 한다. 6번 틀렸고요. 7번.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태풍으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7번은 이제 뭐에 관한 문제냐면 위험부담의 문제죠. 위험부담.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건 언제라고 했냐면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제 해제 문제로 가는 거고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가요. 이때 이제 위험부담은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 부담주의죠.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였냐면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두 번째는 누구 잘못이 있을 때? 채권자. 채권자의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면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근데 7번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태풍으로 멸실이 됐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란 말 나오면 안 되고 위험부담이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이미 받아둔 대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종강을 했어야 되고요. 오늘은 그냥 보강 형식이라서 오늘은 돌발 퀴즈는 없답니다. 돌발 퀴즈는 없고 그냥 오늘 보강 형식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12월 마지막 날인데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동시행양변권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의 해제 볼 거고요. 해제. 그리고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면 그 매매에서 계약금 볼 거예요. 계약금. 근데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이 있는데 담보 책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번 과정에서 생략하고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임대차거든요. 임대차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니까. 자, 그럼 일단 452쪽에 볼게요. 452쪽에 동시행의 항변권. 일단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주 나오죠. 예년에는 뭐 매년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엔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536쪽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시행양변권은 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건 서로 뭐가 있는 거냐면 대가적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했다면 이때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기초개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으니까 바로 성립 요건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동시행양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서로 이제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채무가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도 안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자기도 이행을 해야죠. 근데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안 했으니 나도 안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데 일단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이 돼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에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으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별개 약정으로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요. 당사자가 동시행 관계로 하자라고 특약을 했다면 특약이 있다면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 요 둘은 당연히 동시행 관계라고 했어요. 이게 왜 동시행 관계냐면 일단 매매 계약이라는 건 서로 대가적 의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 등기와 대금은 매매라는 하나의 계약,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전에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해서 채권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저번에 돈 빌려간 거 있지? 그 돈까지 갚아야만 등기 줄 거야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돈 빌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매매 대금을 주면서 등기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빌려간 돈도 갚아. 그래야만 등기 줄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왜 동시행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채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매매 계약과는 별개 약정으로 만들어진 채무예요. 이런 건 동시행 관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번에 빌려간 돈도 동시에 이행을 하겠다라고 당사자가 뭘 했다면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453쪽에 성립요건 1번입니다. 자, 1번 제목에 줄거두시고요.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굵은 글씨만 보면 셋째 줄에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대 안 된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얼마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데서 중요한 말 찾아보세요. 뭐예요? 별개의 약정이죠.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계속 굵은 글씨만 이어서 보세요. 된 경우에는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특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제목만 보시면 각 의무의 발생 원인이 달라 이행상의 결련성을 부인한 사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 다르니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 박스가 있어요. 확대 적용 사례라고 돼 있는데 별표 3개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인정하는 건 뭐 각각의 법률에서 보는데 그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칸. 자, 그 내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미 지급된 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취소 이러면 부당이득. 그러면 서로에게 되돌려줄 때는 당연히 어떻게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을이 갑에게 돈을 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니까 서로에게 되돌려줘야죠. 그럼 되돌려줄 때도 어떻게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공평하니까. 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인정하는 것 첫 번째 점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라고 돼 있죠. 똑같아요. 그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건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냐면 동시에 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볼게요.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그러니까 돈을 지급했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수증. 이건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거기 파란색 그 십자가에 뭐라고 되냐면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채권 증서라는 건 뭐 차용증이라든지 계약 증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돈 갚았으면 영수증 받으면 되지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랑 동시행 관계 있는 건 채권 증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수증.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원인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담보로 뭘 발행해 줬다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 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았다면 뭘 돌려받아야 될까요? 어음을 받아야죠. 만약에 돈을 갚았는데도 어음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돈 받아놓고 어음을 딴 데로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변제와 어음에 반하는 무슨 관계로 인정해 주냐면 동시행 관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밑에 게 훨씬 중요해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변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동시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채권자가 변제기가 돼서 돈 갚으라 그랬더니 채무자가 저당권 말소 안 해주면 돈 안 갚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변제. 근데 저당권 말소라고 안 돼 있고 담보권 말소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양도 담보와 가등기 담보도 역시 다 뭐예요? 담보권이잖아요. 그러면 변제가 선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돈 빌려주고 뭘 할 수도 있냐면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이니까 담보 가등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변제를 안 하면 갑이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 시간에 가등기 공부하셨죠? 제가 괜한 걸 여쭤봤죠. 그렇죠? 예. 가등기는 나중에 이제 본등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이거 이제 임시라는 얘기예요. 임시로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갑이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시로 등기해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갑과 먼저 찜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기니까 이런 가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담보가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돈을 갚는 거랑 담보가등기를 말소해 주는 건 동시행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변제. 그리고 아예 가등기가 아니라 을이 담보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하냐면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 그러면 을이 만약에 돈을 갚으면 등기 말소에서 되찾아오는 거고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누가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갑이. 등기 이미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청산 절차는 필요한데 어쨌든 양도담보도 변제와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통합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변제와 담보권 말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든 양도담보든 가등기담보든 다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부동산 인도해줘야겠죠? 동시행 관계고. 근데 그 밑에 십자가도 중요한데 보세요. 주임법상, 상임법도 마찬가지예요. 특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죠. 보증금을 먼저. 나중 우리 첫 시간에 주임법, 상임법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봤는데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의 대금 지급과 토지 이용권자의 인도 및 이전 등기 의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지상물 매수할 때 공부한 거죠. 우리 지상물 매수라고 하면 토지를 빌린 거예요, 건물을 빌린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두 개 다 쓰니까 이제 구별이 되죠. 지상물은 땅 위에 물건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빌렸다는 거야? 땅, 토지를 빌린 거고 부속물 매수는 뭐야? 건물. 그럼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볼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건물을 빌린 거니까. 건물 빌려 쓰는 전세권하고 그 건물 임차권,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차권. 여기 가면 부속물 매수가 나온다고 했고 지상물 매수는 토지를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얘들도 물권자니까 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도 같이 한다 그랬어요. 같이 하는 것. 서로 대등하게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설정자도 소유자도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그런데 근데 요 임차권은 매수 청구를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임차인, 임대인은 못하고 임차인만의 권리로 규정돼 있다라고 했죠.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점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요건 그냥 바둑이 한번 읽어만 두세요. 나중에 중요하게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에서 보신 게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제기,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6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먼저 이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이 등기 주기로 약속한 5월 1일 날 등기 달라고 요구하면 갑은 대금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동시행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먼저 주기로 했으니까. 갑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위 선이행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5월 1일자로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얘는 이행기가 언제니까?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시행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며칠은 돼야 되는 거예요. 6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소위 강학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며칠이 도래하면 된다고 했냐면 6월 1일.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넘겨주려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어요. 쫄딱 망했다. 부도난 거예요. 그러면 부도난 을한테 약속대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돈 받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갑의 마음이 많이 어떨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452쪽 한번 보세요. 452쪽에 동그라미 2항의 법조문 536조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죠.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에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1항처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부도난 상황이라서 갑이 5월 1일 날 등기를 제공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갑은 등기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자, 이제 부도난 건 끝났어요. 부도랑 연결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고 얘가 5월 1일, 얘는 6월 1일 날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5월 1일 날 등기를 안 준다면 이건 이행지체인데 그러다가 며칠이 왔다는 거예요. 6월 1일. 그럼 6월 1일이 도래하면 을도 이행기가 되었으니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그럼 얘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등기 제공을 안 한 것은 갑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있는 거죠. 언제부터 책임을 면하는 거야? 6월 1일.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드셨어요? 좀 더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잔금과 등기 서류를 8월 1일 날 주고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예요? 이건 당연히 선이행 의무죠. 근데 의뢰하는 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행 지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얘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해제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이제 을만 이행기가 아니라 갑도 등기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얘가 지금 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지체 책임까지도 면제돼요. 이건 책임져야 돼요. 여긴 당연히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항변권이 언제 생기니까. 잔금일에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데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지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때부터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455쪽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제목에 줄 거두세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예외에서 기억에 줄 거두시면 불안의 항변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제목이 줄 거두시고 그러니까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굵은 글씨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매수인은 잔금일까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언제 생기니까 잔금일날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근데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니까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괄호 3번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면 자기도 해야 되는 거죠. 한 장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제목 한번 볼까요? 판례 제목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 상실 여부 상실돼야 한대.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극이라는 건 부정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상실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제공합니다. 근데 등기를 제공했는데 을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다라고 했죠. 자, 수령을 지체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안 받아? 그럼 이제 나도 안 줘. 등기 제공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갑이 나중에 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등기 옛날에 보여줬었지. 너 이번에는 돈부터 내놔. 라고 하면 을이 대금을 먼저 줘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상대방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얘를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행 제공은 한 번 일회적인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회적인 제공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제 비추어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합니다. 그럼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바꾼 거니까 지금 을의 항변권을 없애버리려면 예전에 한 번 준 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줘야 돼요? 지금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꿔서 갑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단했대요. 그러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판례 내용을 좀 보시면 판례 내용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행 제공을 계속 한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 지금 세 가지를 보셨어요. 동일한 쌍무계약일 것,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효력이 나오겠죠. 요건 다음에 효력 나오는 게 기본 구조니까. 그러면 가장 동시행의 항변권의 중요한 효력은 뭐냐면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렇죠? 정당한 거절이니까. 그래서 효력 볼게요. 괄호 1번 이행 거절의 권능.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연기할 수 있는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부르고, 자,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괄호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이행 지체 책임의 면제. 그래서 굵은 글씨만 볼게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왜 이행을 거절하는지,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 없어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서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를 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는 건 동시행 관계인데, 얘가 등기를 안 주니까 을도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소송 제기했냐면, 을이 약속한 날에 돈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준다. 돈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은 을이 왜 대금을 안 주고 있는지를 직권조사해요, 하지 않아요? 직권조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주장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원고 전부 승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럼 주장했다면 법원이 조사하겠죠. 조사해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면, 자, 법원은 어떤 판결합니까?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로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환 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와요. 동시행의 항변권 1번, 또 어디서 나왔어요? 유치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유치권 하면서 주장해야 되고, 직권조사 안 하고 주장해야 되고, 인정되면 상환급부 판결한다라고 했어요. 딱 2번 나온다고 했죠? 지난주에 유치권, 오늘 어디서 나와요? 동시행. 그게 지금 괄호 3번이에요. 보시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안 해준다는 거죠. 4번, 5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를 봤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출제가 되면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쉽게 나오면 다음 중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또는 인정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 박스에 판례들 별표 3개에서 봤잖아요. 그 판례들 섞어놓고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금 이 성립 요건이나 효과 가지고 출제를 해요. 2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위험 부담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뭐 기억 안 나도 막 별표돼 있고 그렇죠? 예, 다 보신 거고. 그다음에 제3제를 위한 계약은 오늘 이번에 안 보고요. 467쪽 보세요. 467쪽. (467쪽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인데, 해지는 특별한 거 없고 해제를 볼 거예요. 별표 3개 두시고요. 매년 출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계약의 해제. 그래서 우리가 해제라는 개념도 뭐 앞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이제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 계약금 줬고, 자,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날이 있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유, 뭐 언젠간 주시겠지 이러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을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계약의 해제. 그러니까 이 해제라는 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는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 법이 정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 취소도 단독행위예요. 근데 취소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 정해놨어요. 착사. 사기는 항상 강박 같이 들어가니까 제한 능력, 착오, 사양박. 이거 이외에는 본래 의미의 취소가 작동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이러면 에이 취소 이런 말 하지만 취소라는 걸 법에서 쓰려면 저 사유만 나와야 돼요. 착사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대금을 안 줘요. 약속한 날에. 그러면 중도금을 안 주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취소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취소는 언제만 한다고? 착사. 요때가 아니면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없고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별도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예요? 해제예요. 그러니까 해제라는 것은 입법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방권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를 구속합니다. 근데 누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구속력으로부터 깨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뭐예요? 계약의 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라는 건 단독행위인데 뭘 대상으로 해제하는 거야? 요즘 뭘 해제하는 거죠? 계약. 오로지 계약.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 작동하는 게 바로 해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법률 용어에 없어요. 해제라고 하면 무조건 뭐만. 그러니까 계약의 구속력을 깨뜨리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해제하고요. 취소를 비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는 물론 비교는 하는데 해지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해제와 취소를 보는데 그럼 둘의 공통점 뭐냐면 둘 다 단독행위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다른 말로 하면 형성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형성권의 행사. 그리고요. 해제나 취소를 하면 그때부터 소멸해요? 처음부터 소멸해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별도의 권리 행사, 의사표시를 요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지 않아요. 뭘 해야 소멸돼요?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을이 지금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줍니다. 중도금 안 줬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해제권의 행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는 게 해제 조건이라는 거 봤었어요. 보긴 봤는데 이건 되게 오래전에 본 거네. 조건하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있었죠.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딱 보면 해제니까 발생이 아니라 소멸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따로 해야 소멸될까요? 아니면 조건의 성취로서 소멸될까요? 성취로서. 그래서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조건 성취로서 소멸되고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 조건의 성취라는 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성취되면 그때부터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해제와 해제 조건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뭐냐면 소멸된다는 건 똑같아요. 소멸된다는 건 똑같지만 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소급표라는 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해제는 뭘 해제한다고요? 오로지 계약. 근데 이 취소는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비교하면 단독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독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독 행위를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해제는 오로지 뭐만? 계약만. 근데 취소는 계약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에 다 작용한다고요. 그럼 단독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돈 갚지 마.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채무 면제를 해줬냐면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를 당해서 속아가지고 채무 면제라는 단독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사기당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채무 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뭘 취소한 거예요?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단독 행위 취소한 거예요? 단독 행위도 취소가 된다고요. 근데 해제는 오로지 뭐만? 그냥 계약만 해. 그럼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보니까 어떤 게 훨씬 더 제한적이고 엄격할 것 같아요. 취소랑 해제 중에. 이게 훨씬 더 해제가 엄격하고 훨씬 더 깐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소하면 이미 지급된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이 되어서 서로에게 동시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제는 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원상회복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깐깐하겠어요? 부당이득이겠어요? 원상회복이겠어요? 이게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원상회복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그 무효 취소 공부할 때 무효 취소가 되어서 얘가 목적물을 돌려주게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선의자였다면 과실까지 반환해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했냐면 선의의 점유자. 자,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넘겨줬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이 돼요. 그럼 서로에게 되돌려줘야죠. 그럼 이제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을은 이 목적물을 돌려줄 때요. 이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요. 과실은 취득하는 거예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얘만 원물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갑 볼게요. 갑은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대금을 돌려줄 때 여기에 이자를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공평하게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얘는 사용이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금 돌려줄 때 이자를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이는 게 공평해요? 자, 다시 공평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을은 내 물건 돌려줄 때 지금까지 사용한 이득을 한 푼도 안 줘요. 그냥 원물만 주는 거야. 그럼 나는 돈 줄 때 여기에 이자까지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이는 게 공평해요? 안 붙이는 게. 갑이 돼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안 붙이는 게 공평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무조건 원상회복하래요. 그러면 얘가 선이든 뭐든 가릴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과실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얘가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과실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면 얘는 받은 대금의 이자를 가산하는 게 공평해요? 가산하지 않아요? 가산해야죠. 이자를 가산합니다. 언제부터 가산하냐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구별되셨어요? 예. (251쪽) 한번 보세요. 251쪽. (251쪽) 가운데 251쪽 가운데 판례 박스가 있어요. 판례 박스에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 취소 시에도 20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긍정이라고 되어 있죠. 201조가 왼쪽 조문 1항 보세요. 왼쪽 201조 1항.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효 취소 시에도. 자, 그럼 판례 내용을 볼게요.
251쪽의 가운데 판례입니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선의 매수인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 인정된대요. 인정된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그러니까 돈 받은 애도 이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붙일 필요 없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에 뭐라고 되세요? 화살표 한 십자가에, 파란 십자가에 반면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 회복이 우선 적용되어 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 시에는 이자 가산을, 해제 시에는 얘가 지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돈 받은 애도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붙여라. 그래서 즉 해제 시에는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취소. 자, 취소는 언제 한다고 했냐면 법률이 규정할 때 하는 거예요. 법률이 규정할 때. 그럼 법률이 규정하는 건 재착사. 사기는 항상 강박 같이 들어가요. 뭐 재착 사강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재착사라고 해두시면 얘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해제도요. 해제도 단독행위니까 법이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법정 해제. 그러면 법률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놨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해제를 왜 만들었냐면 얘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정 해제, 법은 언제 해제하라고 정해놨냐면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죠.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정 해제도 있어요. 약정 해제. 약정 해제라는 건 뭐냐면 해제 사유를 미리 뭘 해둔 거야? 약정을 해둔 거고요. 약정했던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게 약정 해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예를 들어 토지 매매를 해요. 토지 매매.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약정을 했냐면 을이 나는 이 땅 사서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건데 만약에 이 땅을 지금 사지만 건축이 안 된다면 이 계약은 해제하도록 하자라고 둘이 뭘 해둔 거예요? 약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땅을 사가지고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결국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바에 따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이게 약정 해제인 거예요. 그러면 약정 해제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약속에 의한 거예요. 약속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없을까요? 손해배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아니라 당사자 약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또 해제는 당사자끼리 뭐 할 수도 있냐면 합의로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합의 해제는 단독 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합의로서 이루어진 해제니까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약정 해제를 합니다. 약정 해제는 계약의 단독 행위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 해제는 약정했던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 얘가 건물을 못 짓게 됐대요. 그럼 약속했던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을은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정 해제는 단독 행위예요. 근데 합의 해제는 뭐냐면 둘이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가 계약 잘못한 것 같은데 해제해주면 안 돼? 라고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해제에 대한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아 그래 나도 잘못 산 것 같아. 승낙.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해제, 계약, 합의 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계약, 합의 해제는 계약이지만 나머지 해제는 단독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 그래서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에 따르면 되니까? 합의 내용에.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슨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요.
자, 판례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죠. 갑이 을하고 이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너한테 사기당했어. 취소 이러면 사기당했어. 취소. 그러니까 을은 나는 이 계약 착오다. 취소 이럽니다. 자, 서로가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갑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바가 없었고요.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에게 취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계약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이 계약은 존속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소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언제만 한다 그랬죠? 제 착상.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자가 취소를 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이에 저 미성년자예요. 취소입니다. 그럼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유가 없는데 취소했다면 취소 효력은 생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 중요 부분 착공 아닌데 취소하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 이 계약이 하기 싫었으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는 있었을까요? 합의로 해제. 그러니까 해제는 합의로 해제하는 게 있는데 취소는 합의 취소라는 게 없어요. 사유가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취소고요. 요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이 소멸하느냐를 한번 물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취소하기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해제와 취소를 보면서 간략하게 개념들을 좀 비교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468쪽에 그 박스가 있죠. 해제와 취소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에 보면 해제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해제 계약은 별표 2개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해제 계약은 괄호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합의 해제. 그러면 이 합의 해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될까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거의 99%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다섯째 줄 마지막에만 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나. 가능. 여기까지 줄 그어두시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묵시적이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시적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서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추인 받잖아요. 취소행위의 추인. 또 무권대리에서 추인. 그러면 아들이 대리권 없이 아버지 집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인.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럼 묵시적인 추인으로 본 게 뭐였냐면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등기를 넘겨줬다든지 아니면 대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아진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행위로서 표현한 것이 묵시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온 게 오른쪽 판례에 정리가 돼 있어요. 이 판례는 뭐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 보신 건데 그 1번에 그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민법 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지 민법의 규정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 파란 십자가에 보시면 따라서 특이하게 없는 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안 되고 그리고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 적어 놓은 거예요. 이자 가산이란 문제 없고 손해배상이란 문제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갑이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 또는 해제가 됩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되겠어요?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되는데 이때 복귀 시점이 문제였어요. 복귀 시점이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해요.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하는 거예요. 당연 복귀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을에게 남아 있어도 원인행위가 실효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돼 버리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복귀해요? 갑에게. 그러면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겠어요? 물권적 청구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할까요? 채권자가 할까요? 채권자가 하겠죠. 물권적 청구는 물권자가 하겠죠. 얘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소유권자라고 써있죠? 그럼 얘가 행사하는 청구권은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등기 말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기 달라고 했다는 건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 성질은 당연히 채권적이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하는 애한테 물권이 있냐 없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이미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줄거진 거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자 밑에 볼게요. 줄거진 거 보세요.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에 줄거진 거 중요합니다.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548조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합의 해제 시에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보호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괄호 3번 해제 조건, 실권, 약관 같은 취지로 생각하시고요. 뭐라고 되냐면 줄거두세요. 해제는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나 해제 조건은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 없이 성취로서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판례는 나중에 보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이제 해지 나오죠. 해지. 해지는 앞에서 봤는데 1회적 계약이 아니라 어떤 계약을 말해요? 계속적 계약. 그래서 임대차나 고용 이런 거죠. 임대차나 고용은 해제라고 하지 않고 해지라고 부르죠. 해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그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니까 소급표 없다. 그래서 그 해지에서는 임대차와 같은 줄거두세요. 뭐라고 두세요? 계속적 채권 관계. 1회적이 아니라 계속적 채권 관계고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소급표가 없다. 줄거두세요. 그럼 소급표가 없다. 이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만 있다. 장래효.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추구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장래효가 있다. 소급표가 없고요. 해지는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